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제가 기억했을 때 그 빨간색 와이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아마 물가 지표에 대한 좀 경고성 그런 어떤 발언이나 의미를 암시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번에 8.6% 급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금요일이죠. 예. 제가 그 빨간색 그 와이셔츠 입고서 상당히 무슨 의미인가 그런 걸 잘 안 입는데요. 예. 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경고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물가 관련돼서 아마 투자자라 보시라면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 그 토요일과 일요일 여러 가지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셔서 예. 또 우리 캐서분이 앞서 진단해 준 내용 이렇게 보면 반복되지 않게 새로운 내용들을 좀 갖고 예. 또 월가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비춰지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치가 8.6%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 한 3개월 만에 8.6% 가니까 이 속도로 보면 갤러핑이다. 말이 뛰는 것처럼 갤러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이렇게 규모가 발전 정도가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렇게 1년 3개월 만에 저 몇 배입니까? 1.7%에서 8.6% 이렇게 엄청난 수준이죠. 엄청난지요. 그다음에 속도 자체, 수준 자체는 아쉽게 하이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서버스 교수의 새로운 추계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비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준 자체는 굉장히 하이퍼다. 그래서 갤러핑과 상승 속도를 하이퍼가 겹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4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 측면에선 피크한 논, 인플레 피크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렇게 수면으로 밑으로 떨어졌던 것도 증시를 비롯한 환율,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많이 떨어지는 그 배경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영과랑 같이 지난주에 올해 그 연초부터 지속되었던 월스트리트저널 저기 WSJ가 저주 이것이 이제 주가 하락을 많이 떨어뜨리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담아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분이 무슨 소비자 물가 예상치는 대부분 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웃도는 한계니까 인플레 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 이번에도 사실은 5월달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낙관론이 8.1%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8.2%, 4월 대비해서 8.3% 이상 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8.1 내지는 8.2로 봤는데 여기서 8.6% 나오니까 인플레 샥이라 하더라도 월등한 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문가들도 이 인플레를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2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되는 게 다음 달 그 한 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재료에 따라서 워링 마켓, 그때그때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항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미국의 그 달러 문제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104대 진입해서 오늘 다시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기 27,000달러까지 3만 더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가상화폐들은 좀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자들도 특히 이 3만 달러 내부에서 코인 투자의 저가 매수를 추천하는 이런 시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27,000달러 떨어지다 보니까 코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급등하게 된 배경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 5달러 넘어선 점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습니까? 네, 5달러가 넘어선 것은 이제
지난 주말이었었고요. 예.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5 넘어진 것이 5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진 않았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수치가 더 관심이 되는 수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플레에 대한 충격, 5월 인플레에 대한 충격을 더 증폭시켰던 것은 지난 주말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홍 앵커가 처음 이게 방송을 맡으면서 느닷없이 미국의 그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마의 $5를 벗어나느냐 하는 예. 측면을 느닷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환경이 연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 CPI 같은 이런 것은 체감적으로 오지 않는 이런 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인 인플레 지표가 바로 휘발유, 자동차만 나가 있을 때는 휘발유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난주에 $4.84대로 예, 이렇게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평균치가. 그래서 한 $5에 마의 $5를 벗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미국 전역을 기준으로 예. 이미 그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 $6가 벗어났습니다는 예, 미국 전역으로 평균치가 $5를 그 벗어났던 것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8.6%에 이렇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은 본격적인 연휴 휴가철을 맞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여름철에는 휘발유 가격이 아까 $6를 넘어설 예. 것이다 하는 쪽도 얘기 나왔습니다는 $7가 넘어설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홍케이스께서 안보와 경쟁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느닷없이 사우디에 방문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아까 월드뉴스에 전해주셨습니다는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미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의 지지도가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지 너무나 않습니까? 낮죠. 예. 너무나 낮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 휘발유 가격을 이렇게 잡지 못할 때에는 중간 선거 여기에 그 민주당의 집권당이 참패가 예상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햇수로 3년 후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물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잠재 세력들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 국민들 입장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부담이 안 되는 수준,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좋은 소위 예. 스위스팟 관계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가 지났으니까 예.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만큼 부담을 느끼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이렇게 쉽게 체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체감되는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CPI가 급등하면서 지난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3.1%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후반까지 좀 올라선 모습인데 지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장중한 때 3.17%까지 올라갔죠. 3.1%대를 대지점해서 5월 10일 전후에서 이렇게 그 3.1% 진입했던 것이 한 달 만에 다시 재집하는 문제인데요. 예. 인플레 그 피크한 놈과 기대에 맞춰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국채 가격이 3.1% 1%대에 올라가면 그만큼 바운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내 그 증권사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예. 중심에서 이제는 인플레 피크한이라면 채권 가격이 굉장히 낮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채권을 최대 피킹하면 예. 앞으로 금리가 인플레 그 피크하게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예.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벌겠죠. 예. 근데 이번에 다시 3.1% 다시 재진입함에 따라서 미국 국채를 체리피킹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큰 손실을 예,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테슬라 비롯한 그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 예. 이것도 저가 매수를 추천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높았죠. 이와 함께 어제 지난 주말에 그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과정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업종에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소위 일론 머스크와 캐시 우드가 굉장히 아주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주식 담보대출로 받았거든요. 예. 이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담보대출 부분에서 공매도 마진콜이 발생하거든요. 예. 마진콜이 발생하니까 벌써부터 월가에서는 이미 지난주에도 그런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는 트위터 인선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손실이 마이너스 70%가 떨어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체리피킹해서 자꾸 담았던,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원래 그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캐시우즈가 자꾸 저가 매입해서 담았던 것이 테슬라 주가 하락을 이렇게 그나마 제약했던 요인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700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저가 매수에 담은 이 사람들 이 캐시우드조차도 더 손실이 등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월가에 언론에서는 비춰지지 않았습니다는 캐시우드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신뢰 문제가 굉장히 대손실이 되는 이런 것이 지난 주말에 국제 금리가 3.1% 재짐에 따라서 머스크와 캐시우드의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인기가 많죠.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신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작년부터 인플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정확하고 이 해법이나 어떤 뭐 진단 과정을 제대로 짚은 그 레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의 지금 최근 새로운 견해를 하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께서 올해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왜 레리 서머스 교수를 가장 먼저 이렇게 초청했습니까? 바로 이런 대목이거든요.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뭐 홍앵커께서도 작년부터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애쓰셔가지고 인플레 나왔을 때 일시적이다 하는 게 페드의 진단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대부분 그랬죠. 근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 1.7%가 8.6% 갤러핑이고 지금 원두니까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저렇게 하이퍼스니로 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페드라든가 페드 인사라든가 그리고 많은 학계 인사들이 신뢰성 문제에 봉착하고 예측기관들도 신뢰성 문제에 봉착하는데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다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신뢰이기 속에 레리 서머스 교수의 입에 더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레리 서머스가 작년에 페드의 인플레 일시적이다 하는 진단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런 쪽을 눈에 강조해 오셨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지금 198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났으니까 1980년대와 지금과 다이렉트로 비교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인플레 구성 항목이라든가 가중치가 지금 언제 됐습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미국 경제 상황도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동일한 시기를 이겨서 인플레 추계법을 현재 인플레 추계법으로 1980년대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초에 제2차 얼시어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현 추계대로 이렇게 추적을 한다면 자 9.1%다.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8.6%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월가의 인플레에 대한 쇼크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을 더 이렇게 신뢰가 높은 사람이 현재의 추계 방법대로 가중치와 항목을 동일하게 해서 1980년대를 때렸을 때 최고 수준이다. 하다 보니까 충격을 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이 서머스 교수의 이렇게 된 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파머 교수의 같은 하버드 교수입니다. 우리가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희생률,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이니까 잡기 위해서는 다른 분의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 1%를 잡기 위해서는 6%의 실업률을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는 sacrifice ratio를 했는데요. 서머스 교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자 고용과 비슷한 경기가 희생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서머스 교수가 아까 캐서분이 전해주셨습니다는 미국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sacrifice ratio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주 높아진 수준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그것이 경제적 측면이든 성장이든 고용이든 이런 측면에 희생이 많이 따라야 된다는 이 측면이 단순히 이렇게 물가가 높다고 해서 지금 자이언트 금리 인상 0.5%, 0.7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자 이것만 잡기 위해서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이걸 올리다간 결국 다른 분의 희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페드 입장에선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전부터 좀 궁금했는데 이 WSJ의 저주,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 정도로 왜 이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예상치를 웃도는 겁니까? 네, 우리가 보면 올해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주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예.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벌써 5개월 이상 지속되거든요. 보통 이 예상은 실수를 하면 다음에 조정하는 자기 조정적 예.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5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데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지금의 코로나를 맞으면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종전의 예측 기법을 가지고 자꾸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일단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자, 세계 경제 입장에서 기득권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에 랜드러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랜드러시는 땅 따먹기다. 예. 땅 따먹기다. 자, 우리가 2020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는 루비니 교수는 수직 절벽형, 예.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형,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U자형, V자형, W자형 있을 수 있는 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건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세계적 예측 기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 후가 되는 올해 한국경제TV에 주최했던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서 예. 자, 미국 경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좀 경기가 나아졌죠. 근데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는데 어떤 쪽으로 둔화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석학들도 제각각 얘기를 하거든요. 완만하게 될까 소프트 랜딩, 그다음에 루비닉이 경착륙이다 하는 하드 랜딩, 그리고 미국 경제는 스네이크형으로 W자형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에 이게 세계적 석학과 예측기관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인플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 문제를 보면, 자, 이게 인플레가 총수요와 총급권의 서로가 비셔스 사이클입니다. 총수요 요인과 총공급에 서로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보면 항상 물가를 홍 앵커가 말씀하실 때 물가를 얘기할 때 항상 기대심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 예. 기대심리. 그럼 왜 그럴까? 지금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과 그거에 따라서 부정적, 긍정적 편향이 아니야 하는 스틸러 교수의 이야기 경제학 이런 것이 붙으면서 같은 이게 빨간색도 이게 빨간색이 증폭해서 보일 수가 있고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빨간색이 이제 진짜 빨간색이지만 일부 사람이 저가 뭐 체리 피킹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빨간색이 안 보이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부정적 편향으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의 네트워킹 효과가 지금 큰 것이 지금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적 효과, 그다음에 네트워킹 효과는 계량적으로 각종 예측 기법으로 이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지금 홍 앵커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는 홍 앵커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얼굴은 이렇게 굉장히 신중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게 모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종전의 생각대로 본다면 자, 전월의 예상치를 높아갔으면 다음에 교정에 의해서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 저런 심리적 효과, 네트워킹 같은 계량적 지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지표가 많다 보니까 지금 5개월 동안 지속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도 인플레에 대해서 제각각 얘기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또 성장률도 제각각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보면 IMF라든가 이런 기관들 보세요. 월드뱅크랑가 비세요. 자, 올해 연초에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예측기관. 근데 지금은 월드뱅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했지 직접적으로 않습니까? 그랬죠. 직접적으로 한 게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예측기관들이 불과 과거에는 6개월 기간의 예측을 한 번 수정하는데요. 지금은 작년 연말 3월달, 4월달, 예. 6월달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도 빈번해지고 예. 연초에 낙관론이 지금 완전히 스태그레이션, 경기적 측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이런 상황에 돌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6월 CPI로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5월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 증시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익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체감 물가에 가장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CPI의 통계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것이 바로 휘발유 가격이거든요. 예. 그게 5달러가 번었지 않습니까? 2월 달 지나서 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는 이것을 담는 6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7월 10일 전에서 발표되는데요. 예, 그렇죠.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5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이어서 6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5월 달에 8.6%보다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뭐 세계 입장에서 월드뱅크가 강조했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아주 이제 그때는 확산되겠죠. 본격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8.6%보다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서머스 게스가 왜 현재 인플레 추계법으로 1980년대 대비치를 미 국민들한테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지금 수준은 인플레가 조금 높게 나오냐 낮냐 관계없이 절대 수준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머스 게스가 새로운 추계법으로 맞이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5월 달에 나왔던 8.6%보다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인플레 피크한론이 바로 제기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때에도 인플레에 대한 부담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느끼면 미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문제가 본격화될 거렇게 보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 국민들의 지금의 실질 임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근로자들의 평균적으로 계층적으로 좀 이게 돼서 임금 상승률은 5월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층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8.6%니까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명목 임금 상승이 5.6%입니다.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입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실질 소득이 3%포인트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임금 상승이 높아졌다 하는 게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력으로 10,000원짜리 가지고 오늘 서 작가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방송하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10달러, 10,000원 가지고는 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연구가 있어서 실제로 그걸 하루마다 샘타임으로 듣고 있는데요. 살 게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미 국민들의 생활이거든요. 근데 전문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밑에 계층들은 임금이 5.6% 이게 상승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임금이 아주 단순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그쪽에 2%, 3%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5월달 임금 상승률이 지금 3% 정도 되는데 사실 8.6%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질 소득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이상 오히려 거꾸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GDP 항목에서 약 72%의 기여도가 있는 민간 소비인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가 안 되고 미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소비자 물가에 이렇게 심각성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또 반복되었고 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트릴레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 해서 그러면 트릴레마는 뭐냐? 경기와 금리와 물가 간의 서로가 트레이드 관계입니다. 지금 한번 보면 자 페드식으로 물가를 잡는다. 물가만 잡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8.6% 나왔으니까 일부의 세계는 좀 6월 회의, 6월 회의는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0.75% 올린다. 경기가 떨어지죠. 저렇게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페드식으로 가.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 중국의 인민은행식으로 자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금리를 낮춘다. 대출금리 낮았죠.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급등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페드든 또 중국이든 금리를 올리는 국가든 금리를 내리는 국가든 오가지도 못하는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이자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땐 경기적 측면에서는 페드 같은 중앙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페드의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된다. 재정의 역할이 중시된다. 경제 컨트롤 타워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시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롬 파월이 이미 이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이런 문제 가지고 일희일비해서 그때그때의 증시의 혼탁한 상황을 양출해주는 그런 국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5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월가의 관심은 6월 이제 페드 회의 결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상해 본다면은 이번 회의에서 어렵긴 하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1980년대 초와 같은 이런 상황이 당면해 있고 그다음에 물가 승리도 그 국면에 있다. 그러면 그때 물가를 잡았던 사람이 폴 볼커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40년이 지난 상태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식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이번 회의에서 0.75% 자이언트 올려서 물가를 잡는 폴 볼커식으로 가겠느냐 하는 측면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이틀 후에 진행된 FOMC 6월 예. 회의에 지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자막이 이제 나올 텐데요. 일단은 예상치 비해서 인플레이션 shock이니까 0.5%포인트는 기정사실화되고 예. 이거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0.75%포인트. 아마 이대로 간다면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인플레 피크아웃론에서 왜 피크아웃론이냐. 0.5%포인트는 6월과 예. 7월에는 가져간다. 하나는 없어. 잭슨 미팅이니까. 예. 9월에는 다시 한번 0.25% 나눠진다. 내쳐진다. 예. 이게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의 금리와 관련돼서 기대 심리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0.5%, 6월은 가져간다. 근데 9월은 인플레 피크한 대로 물가가 높아졌으니까 0.25%안 내려간다. 0.5%포인트 그대로 가져간다. 하는 게 금리와 관련된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리고 QT, 양적완화 관련해서는 자 6월부터 475억 달러, 예. 9월부터 970억 달러죠. 예. 근데 이게 5월달 수치가 높게 나왔으니까 단기적 철원보다는 급하니까 950억 바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자 0.75%포인트 예. 그다음에 950억 달러를 조기에 가져갈 때는 국내 증시의 소위 그레이트 카오스 현상 대혼란이 오겠죠. 예. 대혼란이 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폴 볼커식으로 대응을 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 1980년대와 지금의 시점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어떤 요인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1980년대는 단선형입니다. 제2차 얼쇼크이라는 예. 요 단일 변수에서 후유증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홍영크 한번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는데 오일 문제만입니까?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훼손, 코로나 문제 같은 디스토피아 문제, 예. 그리고 자 그때 당시에는 출구 전략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금리 인상 출구 전략 추진하죠. 예, 그렇죠. 이런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sacrifice phase ratio에서 희생률 다른 부분의 희생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물가가 아주 높게 나와서 일부에서는 0.75% 하고 해서 국내 증시에서 아주 대혼란이 될 것이다. 물론 오늘 며칠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페드가 작년 10월에 IMF 권고대로 물가만 잡기에는 지금 다른 부분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제닛 앨런에 실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커창에 실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 인플레 대처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사이드 중시하는 이런 쪽에서 복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출구 전략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이번에도 역시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0.5%포인트 가져가고 475억 달러 가져가고 그다음에 9월 정도에는 사실 0.25% 나왔는데 이걸 0.5%포인트를 더 연장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지금 5월 그 CPI에 관련해서 향후의 페드의 통화정책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앞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간단한 전망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